그럼 이어서 두 번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나영환 센터장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센터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쓰셔도 되고 이것도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의 최나영환이라고 합니다. 예, 제 부서를 조금 들으셨다시피 위험물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부서에 지금 현재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이제 지원을 하거나 그리고 우리 물류기업의 수출입 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연구와 그리고 지원 사업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부서에 온 게 2019년인데요. 사실 저 2018년에 그 항만 위험물에 대한 공급 사슬 관리 방안이라는 연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항만본부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한 3년 정도 항만 위험물에 대한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사실 예, 제가 이 보고서를 완료하고 나서 한 번도 대외적으로 이렇게 제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뜻깊은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2018년에 했던 연구지만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을 조금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목차로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요 연구를 이제 시작하게 된 이제 배경이라든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의 지금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MO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트르담항 그리고 홍콩항, 싱가포르항에 대한 이제 해외 사례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컨테이너 위험물 관리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개선 방향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예, 결론 부분에서는 정책 제안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중화학 공법을 굉장히 육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석유 그리고 뭐 원유 이런 이제 산업들이 굉장히 발전을 했고 최근에서는 이제 전자제품 그리고 예, 방금도 나왔지만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이런 이제 화학 제품에 관련되어 있는 소재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그리고 위험물 및 그에 따르는 화학 물질의 종류도 아주 복잡 다양하게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이러한 위험물이나 그 화학 물질이 국가 산업 경쟁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다양하고 그리고 많은 이제 위험물들이 수입이 됨에 따라서 하역, 보관, 운송 이 관련되어 있는 물류 활동들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고 그 안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험물 사고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은 정말 그 인적, 물적에서 막대한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별로도 대응 방향이라든지 대응해야 되는 그 조치 사항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한정해서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초동 대응이나 후속 조치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실 국내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 소장님께서도 조금 언급을 하신 부분인데요. 제가 부산항에 이제 위험물 컨테이너 물동량을 한번 보니까 지난 10년간 연평균 한 6.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이 2021년 대비 2022년에 줄었거든요. 그렇지만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5%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물동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항만에서의 컨테이너 위험물의 수출은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이제 시작하게 된 이제 목적으로서는 항만에서의 위험물 컨테이너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하고자 했고요. 이러한 이제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 문연 조사나 사례 연구, 그리고 컨테이너 터미널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이제 심층 면담과 현지 조사, 그리고 위험물 수속 및 관리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협의회, 그리고 해외 전문가들의 뭐 자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조금 나왔던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선박에서 해상 운송을 하는 동안에는 국제 규정인 IMO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이제 항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국내에 있는 다양한 법들의 이제 적용을 받게 되죠. 그래서 뭐 사실 선박 입출항법도 일정 부분 적용을 받지만 소방청 행안부에 있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리고 환경부의 항물질관리법, 그리고 산자부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의 그런 이제 법들의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적용되는 위험물의 분류도 굉장히 좀 다양하고 하나의 통일된 그런 이제 분류 기준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관련 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부분인데요. 항만 같은 경우에는 용기 검사, 그리고 사실 이제 사고 대응 같은 경우에는 자체 흔히 말해서 이제 자체 관리 규정이 있긴 한데요. 그 내용에 대한 구체성이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요즘 핵심이 되는 통계 조사 부분에서도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항만에서 사실 위험물에 대한 정보는 포트미스에서 검색을 하거나 이런 위험물의 종류는 나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물량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화물이 어느 정도 취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은 사실 포트미스에서 좀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만 행안부라든지 환경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의 운영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 안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트미스하고 이러한 이제 정보 시스템하고 연결을 통해서 조금 더 폭넓게 위험물에 대한 정보를 조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 현황이 그 해상 운송에서 항만으로 들어오면 각 파트별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조금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해상 운송 쪽에서는 이제 국제 규정을 따르고 국내 규정에서도 선박 입출항법이나 선박 안전법 등의 법률적인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국제 규정에 의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혼란이 되거나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항만에서 들어왔을 때 암벽, 그 다음에 이송, 야드, 게이트까지 나갈 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 부분에서도 다양한 이제 법률에 적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IMDG 127인데요. 뭐 총포류라든지 방사선 물질은 원래 직판출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직판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고 우리 항만 컨테이너 위험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IMO하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노테르담항, 그리고 싱가포르항, 홍콩항 등을 조사했을 때 전반적으로 항만의 특징과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겁니다. IMO에서의 항만에서 위험 화물의 안전 운송 및 관련 업무에 대한 공고를 기본적으로 준수를 하되 자국에서의 여건이나 추가적인 위험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만 지침으로 제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만의 위험물을 전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세분화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문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노테르담항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자격 수준을 3단계로 이제 구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외부에 한 명씩 해서 2명의 안전자문위원을 선임을 해서 이러한 위원들은 주기적으로 항만에 대한 이제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위험물에 대한 개선을 위한 회의도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사자, 그러니까 모든 화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화물을 취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만에서는 아마 모든 종사자가 될 겁니다.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무화되어 있는 게
실질적으로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거기에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자체 안전 관리를 통해서 매일 아니면 분기별로 항만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게 정형화된 매뉴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사례에서는 그러한 이제 안전 교육들을 굉장히 좀 의무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가 위험물 전용 장치장인데요. 사실 요거 부분은 항만의 안전 관리자 분들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험물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냐, 아니면 일반 화물과 산재에서 관리하는 게 안전하냐. 위험물은 폭발의 위험성도 있고 누출의 위험성도 있고 다양한 이제 그런 위험성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뭐 모든 저희가 조사한 항만들은 전용 장치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폭발이 일어날 경우에는 모여 있으면 대규모 폭발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안전 관리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용 장치장이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IMO 경고에서도 뭐 그러한 부분을 좀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가 그 네덜란드 노테르담항의 요 사진에 나오는 것은 CTT 노테르담이라는 회사의 이제 그 사례를 저희가 봤었는데요. 실적으로 위험물 장치장은 A 구역, B 구역의 중앙에 위험물 장치장이 있습니다. 이 장치장을 이제 제일 처음 이제 도입할 때에도 요 회사에서는 위험물에 대한 이제 폭발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안전 평가, 영향 평가를 실시했고요. 그를 통해서 최적의 위치를 선정을 해서 A, B로 해서 전용 장치장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만에 이제 장치장의 클래스별로 해서 철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쳐져 있거든요. 외부 침입을 막고 뭐 그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외에서는 그러한 부분은 없고 이격거리만 둬서 장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테르담 항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이러한 위험 화물이 우리는 무조건 조금 기피하고 이런 화물로 생각하고 있는데 노테르담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충분히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화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험물 대비 일반 화물 대비 위험물이 아마 보관료율이 한 1.2배에서 1.5배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노테르담에서는 최소한 3배 정도의 요율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에서 이제 전략을 짤 때 단기간의 수익은 일반 화물로 하지만 장기적인 수익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험 화물을 많이 취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한 이제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뭐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 위험 화물을 취급을 하기 위해서는 노테르담항에서는 그에 따르는 이제 그 자격도 부여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시설도 구비를 해야 되고 인력 관리도 해야 되고 다양한 이제 초기 자본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그게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지나면 그 부분이 메꿔지면서 더 많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터미널 운영사들이 위험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에 대한 컨테이너에 대한 세척이라든지 검사라든지 라벨링이라든지 이런 이제 또 부가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좀 더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밑에 그림 이제 홍콩하고 싱가포르인데요. 홍콩항 같은 경우에도 요 조금 작게 보이지만 빨간색 부분이 있는데요. 그 항에서 모든 항의 터미널에서 위험물을 다 이제 적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만 이제 위험물을 적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싱가포르는 조금 이제 공급망적인 측면인데요. 모든 위험물 차량이 모든 이제 도로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고 그런 것들 좀 검토를 통해서 여기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라인으로 된 이제 루트만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위험물 정보 시스템인데요. 대부분의 항만들이 뭐 우리나라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그런 이제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노테르담항을 계속 예를 들게 되는데요. 노테르담항 같은 경우에는 모든 터미널의 위험물 정보가 그 터미널 안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관계 기간에 2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기관이라고 하면 경찰도 있을 거고요, 소방도 있을 거고, 인근 병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행정부처도 있을 거고요. 그러한 위험물의 정보를 늘 이제 업데이팅을 하면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항만 위험물에 대한 관할 부처 일원화입니다. IMO 공고에서도 항만에서의 위험물에 대한 관할 부처는 항만관청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주요국에서도 항만이나 회사 항만국이 보통 이제 항만에 대한 주관 부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럴 때에는 소방하고 경찰하고 이런 데서 연계를 하겠지만 그러한 사고가 났을 때 컨트롤 타워는 항만 당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곱 번째가 모든 항만에서는 국제 규정에 의한 위험물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계속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요. 위험물 분류의 통일화가 정말 이제 절실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해외 사례에 대해서 좀 종합을 해놓은 거고요. 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터미널이나 이런 데서 안전관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요거는 이제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컨테이너의 관리 실태를 좀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곳에 항만 터미널 그리고 도로 운송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기관이나 기업 그리고 철도 부분도 다 이제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들을 조금 조사를 했습니다. 문제점들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항만 쪽만 조금 보자면 법제도 부분에서 보면 관할 부처 법률 지침이 굉장히 다양해서 위험물 관리에 대한 일관성이 굉장히 좀 고려되어 있다. 그러면 이 화물이 소방 위험물이냐 아니면 환경부의 유해화학 물질이냐 그리고 이게 고압가스냐 거기에 따라서 다 법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그런 데서의 오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적하역 시의 국제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국내법이 적용되는 그 지점은 어디냐, 양화를 하는 그 포인트인지 아니면 요 밑에까지 이제 내렸을 때가 포인트인지 그런 부분도 좀 어렵다 구분하기가. 예, 그리고 선박 부두에서 이제 선박이 이제 흔히 말해서 그 화물을 이제 내루거나 그럴 때 보면 선박 입출항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가 다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박 그 화물이 이송 과정이나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에 대해서 안전관리자가 다 배치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터미널의 안전관리자가 좀 많은 곳은 한 4분 정도 되고요. 적은 곳은 1분, 2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곳에 안전관리자가 다 배치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법적 개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인력적인 부분은 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 부분이거든요. 보통 산업안전기사라든지 이런 쪽에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소방위험물은 굉장히 특화되어 있지만 유해학 물질이라든지 고압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추가 교육이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운영사의 사정에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만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 업계 이제 그게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한 가지 일을 하지 않고 기타 업무를 같이 병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설 설비 부분에서는 전용 장치장 설치의 적절성의 문제 그리고 2018년도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유해학 물질의 장치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결국 이전에는 유해학 물질을 좀 산재해서 일반 화물에 넣었는데요. 이때부터 해서 유해학 물질을 별도의 장치장을 두고 이제 장치 구역을 둬야 되기 때문에 터미널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개선을 해 갈 것이냐, 그 관리 방향을 제일 처음에 이제 잡았고요. 그에 따라서 이게 제도를 개선해야 되냐, 아니면 법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좀 구분해서 개선 방안을 냈는데요. 법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조금 다르지 않고 개선 방안 중에서 안전관리자에 대한 관리와 그리고 교육 그리고 전용 장치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전관리자 부분입니다. 이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제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기사 자격을 한번 신설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부처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가기술법에 대한 부분에 조금의 이제 개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굉장히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항만에서는 흔히 말해서 소방위험물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에서 쓰는 모든 위험물이 다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문 지식으로는 되지 않고 다양한 전문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 이러한 이제 자격이 조금은 장기적으로는 신설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절충안인데요.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증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인증을 하는 것은 사실 주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그러한 이제 제도를 만들면은 조금은 앞선 내용보다는 용이하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이제 지금 안전관리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지식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의 테스트를 통해서 인증을 주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안전관리자의 조금 이제 역량을 강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현행에서는 한국소방안전원이라든지 한국위험물검사원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관리자하고 좀 심층 면담을 하니까 그 교육의 필요성은 인지는 하고 있는데 내용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은 뭐 수용을 하는데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소화를 하는 그 장비에 대한 특성이나 사용법 그리고 개인 보호구나 안전장비의 특성 사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더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그러한 특성이라든지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새롭게 이제 제안한 부분이 우수 사례 견학입니다. 저는 이제 터미널 안전 관리자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현장을 가봤는데 터미널별로 굉장히 그 안전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갭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떤 곳에는 최신의 이제 장비를 가지고 있어서 유출 사고도 적절하게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그런 것들이 아예 없는 곳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잘해놓은 그런 이제 터미널을 견학을 하면서 여기에서는 어떤 장비를 쓰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만약 사고 발생 시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이러한 것들을 벤치마킹을 하고 논의를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요. 이러한 부분도 조금 교육에 좀 넣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위험물 취급자 교육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그 터미널의 관계자분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왜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를 하냐. 하지만 앞선 이제 해외 사례에서도 봤듯이 신규로 요 터미널 운영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될 때 위험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신규로 이제 들어온 그런 이제 종사자들한테는 최소한 위험물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취급을 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인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만 위험물에 대한 컨테이너 취급자 교육을 좀 신설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전용 장치장 개선 방안인데요. 지금 현재 앞서서도 다 설명이 나왔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방 위험물도 있고 화학물질도 있습니다. 현행은 소방 위험물로 해서 보시면 5개 구역 그리고 화학물질로 3개 구역 해서 8개 구역으로 나눠서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이제 안전관리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국제 규정으로 만약에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제 규정을 적용해서 만약에 장치장에 대한 이제 규모를 좀 산정을 했을 때 지금 현행이 낮다면 국제 규정으로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국제 규정을 해서 이 차이가 별로 안 난다라고 하면 안전적인 부분 그리고 관리 효율성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국제 규정으로 적용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하나의 터미널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한번 국제 규정을 적용한 장치장을 한번 그 규모를 산정을 해봤습니다. 요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위험물 장치장이 한 52,000 TU 정도고요. 일평균을 하면 한 80 TU 그리고 평균 이제
장치 기간이라는 게 그 터미널에 컨테이너를 이렇게 내려놓고 나서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평균적으로 한 며칠 정도 있다가 뭐 외부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환적이 된다든지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해보니까 한 4.52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가정했을 때 평균 장치 수는 한 360 TU 정도였습니다. 예, 이게 이제 현행인 거고요. 그렇다면 국제 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클래스별로 조금 나눠야 됩니다. 뭐 밑에 있는 그 클래스 1이나 클래스 6.2 그리고 7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직반출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장치가 필요 없겠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가스류 클래스 2도 직반출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빼고 나머지 이제 클래스 3, 4.1, 4.2, 4.3, 5.1, 5.2, 6.1, 8, 9가 장치가 될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IMO에서는 장치를 할 때에 요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예, 혼재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최소 유격거리를 3m를 둬야 된다. S 같은 경우에는 6m를 둬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거해서 저희가 한번 국제 규정에 맞게끔 해서 장치 규모를 책정을 했습니다. 베이스로 본다면 현행 같은 경우에 68개 정도가 필요했는데요. 국제 규정에 의거했을 때 65개 정도이고요. 그렇게 되면 규모가 훨씬 더 줄어드는 거죠. 오히려 국제 규정이. 그리고 국내 장치장 같은 경우에 8개 구역을 했지만 국제 규정으로 하면 7개 구역으로 장치 공간이 좀 절감이 됩니다.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국내 규정을 했을 때 위험물의 양이 한 52,000 TU였는데요. 국제 규정을 적용을 하니까 오히려 위험물 양은 더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치 규모는 더 작아졌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요거를 도식화했을 때 현행으로 37베이로 했을 때는 총 면적이 한 5,752 평방미터였는데요. 국제 규정을 적용했을 때는 오히려 줄어들어서 5,264 평방미터 정도의 면적이 소요가 됐습니다. 즉 국제 규정을 했을 때 더 많은 포괄적인 위험물을 포함할 수 있고 그리고 훨씬 더 장치 규모도 줄어들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국제 규정을 적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조금 못 드린 부분이긴 한데요. 위험물 정보의 공유 체계 마련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물리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위험물질 운송에 대한 안전관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그렇게 이동하고 있는 그런 위험물 차량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그 차량이 뭔가 문제가 되었을 때 인근 소방에 직접적으로 바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게끔 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출입으로 봤을 때 가장 이제 시작점이 항만 부분에서는 각각의 터미널에서는 정보를 갖고 있지만 그거를 통합적으로 지금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니터링을 조금 통합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거와 도로하고의 연결을 해서 통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 겁니다. 또한 위험물이 철도로도 운송되기 때문에 철도하고도 정보 통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관련 부처 간의 협력 방안 부분입니다. 사실 다들 안 친하신 것 같더라고요. 국토부하고 해수부하고도 안 친하신 것 같고 행안부하고 환경부하고도 안 친하신 것 같은데 위험물 운송에 있어서는 정말 이제 긴밀한 협력 관계가 이제 구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송 그 기존에 이제 취급하고 그 이송하고를 동일한 형태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국내에서 이동 그리고 수출을 할 때에 이송 부분에서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긴밀한 좀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험물 운송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지금 이렇게 각 그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 분류 기준이 아니라 국제 규정에 의거해서 위험물을 좀 분류하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급 사슬 관점인데요. 사실 지금 대부분의 위험물이 국내에서 이송될 때 트럭으로 이송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도로가 굉장히 혼잡해지고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 도로에서 위험물 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만나서 혹시라도 아까 전에 나왔던 사고 장면이나 이런 일반 국민들이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트럭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위험에 노출되는 리스크는 더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이 트럭에서의 소량으로 운송되는 것이 에너지 부하도 훨씬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철도라든지 연안해운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철도나 연안해운도 운송 빈도를 좀 높여야 될 거고요. 연안해운은 아직까지 조금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장거리는 이제 철도로 이송하고 거기에서 ICD에서 단거리 부분을 트럭으로 이제 이송을 하면서 전반적인 환경 부하도 줄여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동 중에 운송 중에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통합적인 연구가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거버넌스 부분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연구기관들도 협력을 해서 결국적으로 위험물 운송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소장님께서 이제 그 협의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행정기관에 대한 위원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위험물에 관련되어 있는 행정기관위원회는 많이 있습니다. 산자부에도 갖고 있고요, 환경부에도 갖고 있고, 행안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운송 부분에 대한 협의체는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이제 정책이라든지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단계인 행정기관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역할이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험물 운송관리위원회 가칭입니다. 그런 이제 행정기관위원회가 좀 신설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기관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협상력을 가지고 뭔가 법률적이나 정책을 낼 수 있는 것은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위원회가 행정위원회가 돼서 조금 더 통합적인 정책, 운송에 대한 정책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수출입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부가가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전에 노테르담 항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위험물에 대해서 조금은 이게 기피 화물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이제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부가가치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은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요율의 적정성입니다. 사실 컨테이너 이제 그 터미널 운영사에 물어보면 거의 서비스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많은 일반 화물에서 플러스로 위험물 화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율을 높게는 책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1.2배, 1.5배인데요. 사실 안전에서 뭔가 돈과 연관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하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에 돈이 투입이 돼야 되고요. 그거를 통해서 조금 더 시설 확보라든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당연히 항만에 대한 장치 효율 같은 경우에는 한 3배 이상으로 지금 일반 화물 대비 3배 이상으로 책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게 되면 또 항만 위험물에 이제 컨테이너 관련 부가 서비스 방안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트르담 항만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탱크 청소라든지 온도 유지 그리고 분리 작업 그리고 라벨링이나 화물 검사들의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세척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국제 규정도 엄격하기 때문에 일반 컨테이너와 엄격하게 구별해서 실시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위험물 컨테이너에 적용 가능한 부가 서비스 제공 방안을 좀 마련하고요. 그리고 부가 서비스를 안전하고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통합 장치장을 통해서 버퍼 기능을 활용한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제가 그 연구에서 부산 신항에 대해서 북측하고 남측 쪽에 지금 현재 위험물 화물의 양을 해서 추정을 해서 조금
장치 방안들을 조금 짠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각 터미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치 공간보다는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게 맞는 안정성을 갖춘 시설과 그리고 전문 인력과 이런 것들이 다 확보가 돼야 되긴 하겠죠. 다만 이 버퍼 기능이 어떤 기능이라고 하면 과연 위험물이나 화학물질을 일반 내륙에 있는 창고에 두는 게 가장 적절할 것이냐, 아니면 항만 인근에 두는 것이 더 좋을 거냐. 물론 대규모의 그 제조 시설이 있는 그런 이제 대형 화주들 같은 경우에 자기 창고가 있을 거고 거기에 설비가 잘 갖춰져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쪽에 이제 활용을 하면 되겠지만 소형 화주라든지 아니면 포워더들이 위험 화물을 받았을 때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적절치 않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좀 선진 항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항만 인근, 항만 터미널이나 그 배후 단지에 이러한 전용 터미널을 구축을 하고 버퍼 기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수익도 되고요. 그리고 리드 타임 관점에서도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드 타임을 단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뭐 항만 인근에 그러한 이제 전용 장치장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버퍼 기능을 조금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사실은 이제 암암리에 사실 트럭들이 도로에 그냥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 창고에 굉장히 위험한 화물들이 이제 일시 보관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또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2018년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지금 현재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 부분 잘못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원에서 2018년 이후로 위험물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진행한 사람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산재되어 있는 위험물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좀 물려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전문 인력도 조금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내년쯤에는 물류 관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항만 위험물이나 위험물에 대한 좀 운송 부분에 조금 연구를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뭐 필요성이라든지 연구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뭐 있으시면 폭넓게 기탄 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